아버지 제사, 이제 형네서만 지내기로 했어요. 그 말 한 줄에 내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딸의 목소리는 밝았고 어쩌면 조금은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은 없었고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 툭 뱉은 한마디였지요. 나는 멍하니 서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유선 전화기. 검정색 줄이 탁자 옆으로 늘어져 있고 그 옆엔 찬장에 올려두었던 유자차 병이 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절마다 남편과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딸과 아들, 사위, 며느리까지 북적이던 그 부엌이 이젠 냉장고 소리만 덜컥거렸습니다.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매년 힘드시고. 그 애는 참 쉽게도 말했지요. 편하겠냐고 내가. 조상님들 차리는 게 힘들어도 그날만은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시끌벅적했던 그 시간이 내겐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끊어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 바빠져서 나란 존재는 엄마, 장모,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노인으로 변했나 봅니다. 부엌에 선 채 나는 상위에 놓인 작은 유리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그때 나는 22이었고 이제 나는 80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도 지나갔는데 사람 마음은 참 느리게 늙더군요. 며칠 뒤 제삿날. 나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엄마 제사 잘 지냈어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마루에 앉아 묵은 사진첩을 들춰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흑백 사진, 그 옆엔 내가 갓난아이 안고 찍은 첫돌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 집안에서 사라지는 거구나. 딱히 말을 꺼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미국에 살아서 명절에도 통화 한 번 없다고 하셨고 윗집 할아버지는 며느리랑 갈등이 있다더군요. 모두들 나처럼 조금씩 고요해지고 무력해지고 잊혀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이 집은 내 명이다. 마이너스 통장도 내 이름이고 연금도 내 몫이다. 마이너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양해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나는 가족이 아닌 듯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인가. 펜이 떨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떨린 겁니다. 그 종이를 찢지도 접지도 않고 식탁 위에 놓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져야 하나? 생각해보니 그 시작은 몇 해 전 명절부터였습니다. 그해 겨울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차례상은 간소화하는 게 요즘 트렌드래요. 시금치랑 고사리는 빼고 탕도 생략하자고요. 나는 처음엔 괜찮다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엔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았고 딸은 차례상 끝나고 오겠다며 늦게 도착했습니다. 나는 혼자 상을 차렸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3월 꽃샘 추위가 무섭게 몰아치던 날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엄마, 저희 둘째 유치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 좀 해도 돼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통장은 이제 자식들을 위한 재정 계좌가 되었나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진짜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도 진짜 빠듯해요. 엄마 연금이라도 없었으면. 그 말이 다 말이었습니다.
엄마 연금이라도 없었으면 그 집은 무너졌을 테지요. 내 노후가, 내 쉴 권리가 누군가의 생계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 그날 밤 나는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된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들, 딸아이 전기세, 손주 유치원비, 사위의 차량 할부금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고, 조용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고, 복수란 울분이 아니라 회수라고 들었습니다. 내 삶을, 내 자리를, 내 존재를 되찾는 것. 나는 그날부터 서랍 속에 넣어둔 도장을 꺼내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 여전히 내 이름입니다. 아직은 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찬기운이 발끝을 감쌌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무릎을 다친 이후론 몸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여전히 식구들을 위해 밥 짓던 그 손맛은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딸이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요즘은 낯설게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다음 달부터 요양보호사 오는 걸로 할게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그녀는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다음 수순은 요양원이겠지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외롭긴 해도 낯선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 말끝을 흐리자 딸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부모님 혼자 두고 신경 안 써요. 저희도 바빠 죽겠고, 엄마가 도와주시는 것도 이제 한계잖아요. 이젠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 어쩌면 물러서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손을 내밀더니 이젠 불편하단 이유로 나를 관리하려 하는 그 태도. 딸은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신청 동의서였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다 해놨어요. 서류 위에 놓인 내 이름, 그리고 빈칸. 그 칸에 도장을 찍으면 나는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사람 손 좀 타셔야죠. 혼자 사는 게 위험해요. 우리도 언젠간 모실 거고, 언젠간. 그 말은 지금은 아니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도 엄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엄마만 바라볼 수 없다는 말. 그 말은 곧 엄마는 뒷전이다는 말이었겠지요. 며칠 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LG 주식 아직 갖고 계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제 명의로 옮겨놓으면 절세도 되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함께 모은 주식 몇 줄. 그걸 손주 학자금 마련한다며 내게 맡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내 명에 그대로 두는 게 마음이 편하구나. 요즘은 다 조심스럽잖니.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사위는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금 장난 아닌 거 아시잖아요. 괜히 나중에 물려주실 거 세금으로 날아가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내 것들을 자기들 앞으로 가져가려 하고 나는 점점 더 주는 사람에서 내어줘야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목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LG전자 보통주 350주, 마이너스 적금 2개, 마이너스 연금형 보험, 마이너스 부동산 일권 현 거주지, 그리고 썼습니다.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결과다. 마이너스 아무도 강제로 가져갈 권리는 없다. 마이너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일요일 아침 손주가 왔습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손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음을 짓게 하는 아이.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빠는 싫다는데 엄마는 괜찮대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겨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조각처럼 쪼개졌습니다. 아빠는 싫다는데 그 한 줄에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너무나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서조차 거절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 집에 자주 오렴. 할미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은 너무 조용해서 싫어요. 텔레비전도 작고 할머니는 맨날 혼자 앉아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아이에게조차 지루하고 조용한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창피하고 또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누가 다녀가도 결국은 조용함만 남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두고 앉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음식은 올해부터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직접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 말에 담긴 무심함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찾아뵐 수는 없지만 입은 맞춰드릴게요. 정성은 없지만 돈으로 대신할게요. 나는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 아니면 조상님도 안 드시는 거 알지 않니?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요. 에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니만 유별나게 정성 들이시네. 유별나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이가 전화해 왔습니다. 며칠째 연락도 없던 둘째 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한테 땅 넘기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땅이니? 오빠가 그러던데 엄마가 예전에 아빠랑 같이 사놓은 거. 이제 명의만 바꾸면 된다고 하던데요? 나는 전혀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 제사 모시려고 평생 품고 있던 곳. 그걸 오빠가 가져간다는 말을 다른 자식 입을 통해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형수님이요. 형님이 요즘 뭔가 큰일 준비하시나 봐요. 아빠 제사도 우리 집에서만 지내자고 하셨다면서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옆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역할을 축소하고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자신들끼리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변화에 당연히 따를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보인 눈빛, 그들이 던진 침묵. 나는 그 모든 걸 가슴에 새기고 하나씩 차근히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엔 서늘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데
사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 산소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제사상도 이젠 차려지지 않고 자식들은 한 명도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지치네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있는 이곳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 내 어깨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주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를 할머니라 부르는 그 아이를 위해 아직은 숨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에 저희 해외여행 가려고요. 혹시 애들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3주 정도예요. 비행기표 벌써 예매했거든요. 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던 날들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할미가 다리도 안 좋고 병원 치료도 있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품을 제일 좋아해요. 요즘 할머니들도 손주 보면 막 기운이 난다잖아요. 엄마는 늘 혼자 계시니까 오히려 좋으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포장된 지독한 착취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렵겠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한순간 정적이 흐르고 이내 서늘한 말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마음 접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 그들이 말하는 마음이란 결국 도움이냐 부담이냐를 구분짓는 칼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집 전세 만기인데요.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 명의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집이란다. 아버지랑 함께 산 집이니까. 그러자 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이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명의로 집 갖고 계신 게 더 위험하다고요. 나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건 우리 것 되어야 마땅하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건 너희가 바뀌길 바랐기 때문이다. 근데 더는 참지 않겠다. 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엄마 걱정했는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진짜 서운하네요. 서운하단다. 그들은 내 마음의 구멍엔 관심도 없고 그저 본인들이 서운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서운한 마음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을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정말로 선을 그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몇은 아직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조심스레 꺼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봉투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 방문용이라 적었습니다. 그 종이를 봉투 겉면에 붙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오래 눌러왔던 한숨이 처음으로 방향을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덕방에 들렀습니다. 집 근처 작은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시세가 요즘 얼마나 되나요?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혹시라도 누가 내 집을 대신 팔겠다거나 명예 바꾸겠다거나 하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 달라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성격 제가 알잖아요. 나는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던 오후, 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모든 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찾을 준비를 해야 한다. 밤이 되어 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빠 제사 형네서만 지낸다 했지? 네, 엄마. 그게 더 편하잖아요. 엄마는 힘드시고. 그래. 나도 생각해봤다.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나도 그냥 혼자 지내련다. 니들 마음 편한 대로 해. 나도 내 마음 편하게 살려고. 딸은 조금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면 섭섭할 것도 없다. 나는 이제 내 시간 살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론 내가 나한테 중심 잡고 살란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도 방문도 내가 원할 때만 받아들이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먼저 끊은 전화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목소리가 흐르더군요.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넘겨준 자리엔 바람만 남았습니까? 그 바람 다시 거두고 당신의 집에 불을 밝혀보십시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는 마치 내 지난 삶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바람만 남은 그 자리, 이제는 그 자리에 불을 밝힐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내 인생의 이름을 남한테 넘기지 마라. 그 말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봄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고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는 오래 눌러온 생각들을 툭툭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엔 문서 몇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미리 재산 정리해 두는 게 서로 마음 편하대요.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임장,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내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걸 쓰자 했니? 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형이에요. 엄마도 아빠 제사 안 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관리 힘드시잖아요. 엄마가 직접 하시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죠. 도움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쉽게 오염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종이를 뒤로 밀었습니다. 난 이 집을 아버지 유골처럼 생각한다. 이건 벽이 아니라 내 기억이고 내 뿌리다. 그걸 손에 쥐지도 않은 사람이 넘겨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딸은 한숨을 쉬더니 달라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형이 요즘 힘들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대출도 많고 엄마만 이해해 주시면 다 편해질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 편함을 위해 날 없애자는 거냐? 그 말에 딸은 얼굴을 붉혔고 말없이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방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 순간, 아, 이제 내가 더는 물러설 수 없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곧장 안방 장롱 안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함엔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원본, 보관해둔 인감,
보험 계약서, 그리고 아직도 내 이름으로 찍힌 인감 도장. 그걸 조심스레 꺼내 들고 곧장 택시를 타고 동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남편 보험 정리할 때 들렀던 곳이었지요.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책상 위에 놓인 화초 하나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 방어 상담하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제 이름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 재산은 제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걸 지키려 합니다. 그 젊은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 통장 내역, 부동산 현황, 보험, 주식 보유 현황까지 모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은 절대 명에 이전하지 않을 겁니다. 상속도, 증여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내 권리로 살아가는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깊게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으니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인감 도용이나 무단 위임 시도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도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나를 잃지 않으려 왔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임 금지 신청서, 재산 보존 가처분 안내서, 그리고 가족 간 법적 분쟁 예방 조치 사항.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하나하나 사인할 때마다 속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억눌러 오던 미안함이라는 족쇄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봄비가 그쳤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햇살이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 대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내 공간도 다시 나를 중심으로 정리할 차례니까요. 집 현관문을 열자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방금 받아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형이 엄청 화났어요. 왜 갑자기 법무사 찾으셨냐고. 엄마가 왜 우리랑 적처럼 구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족이기를 멈춘 순간 나도 그만 어머니를 내려놓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일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옷장을 열고 남편의 낡은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흰 셔츠와 감색 조끼. 그가 살아생전 명절에 꼭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무릎 위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목까지 지킬 겁니다. 이 집도, 이 자리도, 내 이름도 이제는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 아들이 모두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는 차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마루에 앉아 있었고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들이 묻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너희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구나.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런 뜻 아니었어요.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었으면 물어봤어야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 이제부터 누구도 허락 없이 들지 마라. 이 문은 내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 지키는 울타리다. 그들이 나간 뒤 나는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낡은 방문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 자신에게 닫히는 마지막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작은 메모장을 펴놓고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서를 정리할지, 어디를 방문할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지를.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자식들에게 부탁했겠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내 발로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구청의 노인복지과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나이의 노인이 혼자 민원 창구에 오는 일이 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단정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과 연금,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자녀에게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조치하려 합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상속 사전 포기, 위임 금지, 재산 분쟁 예방 각서 등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팩스로 내 이름의 재산 목록 일부를 보내고 지속관리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분기마다 연락을 받아 점검할 수 있도록 신청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남편이 생전에 함께 거래하던 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제 통장 중 가족 명의로 연결된 자동이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중지하고 앞으로는 제 직접 승인 없이는 이체 불가로 해주세요. 직원은 몇 번이고 내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분들께 미리 상의는 하셨는지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자산이고 제 선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은 제 것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후 나는 모든 자동이체를 차단하고 계좌에 제3자 접근 금지 메모를 걸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나에게는 내 생을 지키는 첫 장벽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누구에게는 얼마나 남기고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지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 유언장을 두고 분쟁을 벌이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불행이니 스스로 갖게 두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묶여있던 어떤 것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건 미련이었고 후회였고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나는 또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화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 말은 늘 묻혔고 증거도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 둘 겁니다. 며느리와의 통화, 사위와의 문자, 딸의 방문. 하나하나 빠짐없이.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순간에 그럴 줄 몰랐다는 말 따윈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긴 손편지.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떠나도 당신 혼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당신 손에서 지켜질 거라 믿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그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마트에서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작은 인쇄소 하시지요? 혹시 명함이나 간단한 전단지도 제작 가능한가요? 그분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전단지를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이 동네에 다시 알리려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이시니까 어울리실 거예요. 필요하신 문구나 색상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나는 종이에 짧게 써내려갔습니다. 조용한 독립선언, 동이 할머니. 명함 하단엔 조그맣게 혼자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며칠 뒤 명함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가득 담긴 내 이름. 한 장 한 장 꺼내볼 때마다 마치 오래 잊고 지낸 나 자신을 한 명씩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동네 단골 미장원, 약국, 반찬 가게에 명함을 한 장씩 남겼습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눈가에 내려앉은 세월. 하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되찾을 시간입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그들이 숨겨온 것들, 가렸던 말들, 숨기려 했던 진실을 차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존재로 마지막 생의 장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